안녕하세요. 27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정말 지금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자판을 치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어쩌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서 많은 분들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쁘진 않지만 귀엽단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고 동생은 이상하게도 쌍둥이라서 당연히 저와 닮았는데 오묘한 차이로 모두들 예쁘다고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어릴 때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쌍둥이들한테는 그런 게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경쟁심이랄까. 크면서는 저도 관리 좀 하고 꾸미고 하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사실 어릴 땐 남자친구가 생겨도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꺼려졌습니다. 왠지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예쁜 여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먹었던 그 마음을 느슨하게 생각한 게 결국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의 몇 년간을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연말에 회사 전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 호감이 갔고 그날 이후부터 저희 사이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 다 연말에 솔로라서 외로운 마음이 컸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얼떨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여서 처음에는 그냥 지금까지 거쳐갔던 남자친구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차 깊어졌고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서로 잡아갔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는 풍족하고 제대로 즐기자고 서로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같이 저축을 하는 커플 통장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의 아이는 몇 명을 낳자는 얘기들도 하고 남들처럼 소소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지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집에도 종종 놀러오고 부모님과 가족들과도 인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명절에도 하룻밤씩은 자고 가고 부모님 생신 때나 저희 가족에게 있는 기념일들도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자상하고 착한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저희 가족들을 대해준 덕분에 제 쌍둥이 여동생과도 오빠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막내 남동생과는 매형, 처남하면서 둘이 같이 게임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아주 친한 형 동생처럼 보일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쌍둥이 여동생과 도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막내 남동생과는 친한 형 동생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남자들끼리 친한 것과 제 여동생과 친한 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직도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밥을 차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남자친구가 안 보여서 찾아보면 동생 방에 단둘이 있다던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얘기 중이라고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냥 별 내용 아닌데도 여동생과 문자를 주고 받는다던가 문자 내용을 물어보면 뭐 잘 자고 일어났냐? 밥은 먹었냐? 언니는 뭐 하느냐 등 제 얘기가 꼭 들어있었기에 저는 크게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이상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 밤에 잠들기 전 항상 통화를 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라고 하고 일찍 통화를 끊는다던가 그냥 문자로 잘 자라고 하고는 잠들어 버린다던가 아무쪼록 뭔가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란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여동생이랑 수다나 떨까 하는 마음으로 여동생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통화 내용은 참 다정하고
애틋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 스타일은 남자친구를 딱히 두지 않아도 여동생의 외모가 예뻐서 많은 남자들이 모두들 다 잘해주니까 여러 명 거느리고 모두에게 챙길 거 다 챙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어장 관리를 잘하는 여우 같은 성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오던 여동생은 딱히 남자에게 마음을 준 사람은 없으니 밤 늦게까지 통화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밤새 통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시기가 제 남자친구와 통화가 시들시들해지고부터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별 생각 없이 인터넷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성격이 모든 걸 터놓고 지내자 하는 마인드였고 오래 만나다 보니 남자친구의 웬만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남자친구가 쇼핑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봤는데 주문 내역을 보니 여자 속옷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구매했는데 저는 받은 일이 없으니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속옷을 선물한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쿵 뛰고 화가 나고 무슨 감정인지 복잡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냥 친구인 여자에게 선물을 했대도 속옷이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죠. 그때 저는 뭔가 모를 느낌이 왔고 바로 그날 저희 집 빨래통을 뒤져보니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봤던 그 속옷이 있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샤워를 하면서 빨래통에 벗어놓은 속옷인데 제 남자친구가 샀던 그 속옷을 여동생에게 준 거더라고요. 정말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는 느낌이 들고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속옷을 발견하고 정신을 놔버렸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동생 방으로 뛰어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동생은 샤워를 하느라 방에 없었고 휴대폰은 역시나 잠겨 있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생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풀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돌이켜보면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했었다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된 거죠.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 그리고 통화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어이가 없고 정말 이것들은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영상통화로 무슨 짓을 해댄 건지 진짜 욕망에 눈이 먼 정신 나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둘은 밤마다 각자의 맨몸을 보여주면서 놀았나 봅니다. 저에게는 잘하는 문자 하나를 보내놓고 하루를 마무리하고서 제 여동생과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밤을 새웠나 봅니다. 카톡 내용과 동영상을 보니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둘이 어떤 관계까지 갔는지 알겠더군요. 이건 분명 둘 사이에는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걸요. 정말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까지 더러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제 여동생에게 사랑한다느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를 먼저 만났어야 하는 건데 걸림돌 좀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둘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충격이더군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만남을 몰래 하고 있으면 죄책감이나 미안하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의 문자는 정말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오히려 제가 방해꾼인 것처럼 말하고 저를 먼저 만나게 돼서 자기들의 사랑이 꼬여버린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몰래 만남을 이어왔을까 카톡을 가장 위로 올려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2달 전쯤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여름 휴가로 여행을 갔고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욕이 나오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어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였구나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분위기가 들떠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저는 술에 취해서 먼저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니까 그때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너와 관계를 가지고 마음이 확실해졌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들과
술에 취해서 몰랐지만 너무 무섭고 스릴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나눴더군요. 잠들어 있던 저와 제 남동생을 두고서 그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가진 거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이것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현실적인 고민들도 생기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바람 피웠다는 얘기는 흔히 들어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라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떻게 동생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콩달콩 만나왔고 오랫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남자친구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친동생.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둘 다 불러서 당장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든데 아직까지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죽을힘을 다해서 간신히 참아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불륜 문제로 사람들끼리 심각한 문제들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까지 생기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많이 약하셔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시고 약도 꾸준히 드실 정도여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내 선에서만 끝내야 하는 건지 싶습니다. 그냥 바람이 났대도 미치고 환장할 판에 어떻게 제 친여동생과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이 글을 적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터져버릴 정도로 답답하고 미쳐버리기 직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더러운 관계는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궁금하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여동생은 평생을 살면서 주눅드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항상 자신만만했던 모습만 떠오르네요. 타고나기를 예쁜 미모였었고 게다가 쌍둥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랑 비교질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에 조금 주눅들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상황이 결국 닥쳐버렸고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당하네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드나들면서 식구들까지 모두 속여온 걸 생각하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었단 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전혀 모르진 않았지만 설마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거겠죠. 지금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 더러운 일들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생각하다 보면 자괴감만 들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머릿속에서 더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따위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많은 분들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오늘 여동생과 같이 만나자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고 정말 역겹네요. 욕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티 안 내려고 몸이 좋지 않아서 쉬어야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가족이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데이트할 때도 둘보다 셋이 만난 날이 더 많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심지어 동생이 조금 전에 약속이 있다면서 실컷 치장하고 나갔는데 둘이 만나고 있겠네요. 따라가서 훔쳐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해봤자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직접 그 둘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벌벌 떨리네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정신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로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막힌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인생을 더 경험해보신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픽션일 거라 생각했지만 실화의 근거를 둔 거라 하더군요. 드라마라고 해도 믿기 힘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얼마 전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늦을 거라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애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는 회식이 있는 날은 보통 밤 10시쯤 집에 들어오곤 했기에 그 전에는 굳이 회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 10시가 넘어서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호음을 한참 기다려봤지만 전화를 받질 않았고 그 이후로도 서너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더군요. 언제 오냐고 문자를 해도 대꾸가 없고요. 그렇게 20분가량을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10시 20분쯤 되어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아내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가는 택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던 마음이 한결 놓였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 뒤로 웬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택시 기사님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끊었죠. 그런데 아내가 회식을 하는 장소는 집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거리인데 11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또 다시 걱정이 된 저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또 아까처럼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 될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하자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웬 남자 목소리가 나더니 아내랑 대화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전화 수신을 거절하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아내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길래 가만히 그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 하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둥, 오빠 아내하고 비교해서 누가 낫냐는 둥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네가 그동안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쁘다면서 자기야 이리 와 하더니 내가 앞으로 다 책임질게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오빠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딴 헛소리를 짓걸리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가만히 듣고 있었죠. 아내는 전화가 연결된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놈이랑 거리낌 없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더군요. 중간중간 어김없이 연인들이 대화하는 듯한 헛소리가 들렸고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소리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가 냉장고 안에 물을 꺼내서 목마르다는 아내한테 주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듣다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불러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벌레 씹은 표정으로 계속 듣고 있다 보니 갑자기 연결이 끊겨 버리더라고요.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 제 휴대폰이 방전이 된 거였습니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다시 전화를 계속 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애들은 자고 있고 혼자서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참담했죠. 계속 줄담배를 피우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까 화들짝 놀래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와서 어디 갔다가 이제 오길래 전화도 안 받았냐고 조용히 물었죠. 아내는 회사 사람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해장국집에서 얘기 좀 하느라 늦었다 했죠. 말하는 게 술이 아직도 덜 깬 것 같았어요. 주먹으로 한 대 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줬죠. 여기 어디냐고 하니까 해장국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들은 무슨 해장국집에서 사랑한다는 헛소리를 하냐? 그리고 당신이 오빠 하는 놈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라고 말하더군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큰 소리 냈다간 애들이 알게 될 것 같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폰을 뒤져보니 웬 모르는 남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질 않더군요. 일단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애들이 교회 간다고 나간 후에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죠. 밤새 음성 파일을 수십 번 들어봐도 이건 모텔이다. 무슨 해장국집에 화장실과 냉장고가 딸린 방이 있냐고 추궁했죠. 계속되는 저의 추궁에 아내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기억나는 건 해장국집이 마지막이고 1차 회식 끝난 후부터 해장국집 갈 때까지의 기억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내 귀로 들어봐라 하고 들려줬죠. 제 아내는 대화 나누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린다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들리는데 넌 왜 안 들리냐니까. 그 남자랑 신체 접촉은 절대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상대방 남자놈의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놈 아내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고 통화 내용을 듣기 위해 한 뼘 통화를 켜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나왔죠. 그놈 지갑 안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현금도 아닌 카드로 숙박비를 계산했더군요. 나중에라도 카드 내역이 밝혀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그곳에서 카드를 긁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른 생각도 안 하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앞뒤 걱정 안 하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걸 근거로 그놈을 추궁하니까 제 아내와 갔었다고 말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온갖 욕을 하였고 제 아내는 같이 가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진정하라는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내가 음성 녹음을 근거로 추궁할 땐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아내가 영수증이 나왔다는 말에 그 놈이랑 같이 들어갔던 거 인정한 겁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던 아내가 물적 증거가 나오자 거길 갔던 것을 자백은 하는데 이번엔 신체 접촉 같은 건 절대 없었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잡아떼는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았죠. 그래서 그놈 아내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됐죠.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도 지 아내한테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신체 접촉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더군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지 멀쩡한 두 남녀가 거길 들어가 놓고 그냥 나왔다는 게 믿어질까요? 만약 제가 그 안에서 벌어진 음성 녹음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안에서 회사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우길 판이었지만 물적 증거 앞에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괘씸하게도 증거가 나올 때마다 딱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둘이서 2차로 해장국집만 갔다고 했다가 카드 영수증 나오니까 걷길 간 거까지만 인정하고 아무 짓 안 했다고 하다가 음성 파일 들려주자 서로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지만 신체 접촉은 없다는 식으로 확실한 증거 앞에서만 자백을 하는 식이었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담배만 피웠더니 머리가 너무 무겁더군요. 밖에 나가 또 다시 담배를 피워 물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 놈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던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그 놈과 사랑한다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미쳐버릴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 보니 아내가 그놈 아내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놈 아내한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뺏어서 그놈 아내한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좀 전에 지 남편이랑 제 아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놈이 제 아내가 괜찮은지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밖에 있는 사이에 그놈한테 문자를 보내서 무조건 안 했다고 딱 잡아떼라고 하자 그놈이 제 아내가 남편인 저한테 폭행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그놈 아내한테 또 들킨 거죠. 아내가 보낸 문자도 들키고요.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딱 잡아떼라는 말을 왜 했냐고 물었더니 괜한 오해할까봐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안심하라는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다 큰 어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곳을 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결혼 10여 년 동안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서로 안정되게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으니까요.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지만 홧김에 딴 남자 바라보게끔 아내를 화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결혼 후에는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항상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내였기에 제가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애들이 눈에 밟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이번 일은 제 인생을 통틀어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제게는 누가 봐도 예쁘다고 칭찬할 만큼의 미모가 뛰어난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아내는 30대 초반의 동갑 부부였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외동딸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나게 된 건 남들처럼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갑 위치에 있는 더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회사 간의 업무 파트너 담당자들이었기에 매주 몇 번씩 마주치게 되었었죠. 그러다 그녀의 미모와 능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집사람은 명문대를 나왔었고 얼굴은 연예인 중에 김사랑을 닮아서 세련미가 넘쳤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누구나 반할만한 그런 여자였었죠. 솔직히 그에 비해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남자였었고 아내는 미모면 미모 학벌이면 학벌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스펙까지 뭐 하나 꿀릴 게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상냥하게 말을 건네던 여자였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자 그때부터는 전과 다르게 저를 깔보는 듯한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취급이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었기에 그런 상처보다도 그녀를 바라보는 행복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샌가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동조차도 저를 사랑해서 변했던 행동은 아니었더군요. 왜냐하면 훗날 결혼하고 나서 술을 마시다 아내가 제게 그때 있었던 사실을 술김에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때 당시에 같은 회사의 직원과 비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복수심에 저와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랬었다더군요. 그렇다면 제게 하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테고 누군지 짐작은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회의를 하던 사람은 아내의 팀장인 유부남과 여직원 1명 그리고 남자 후배가 1명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배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저는 그녀의 관심이 행복하기만 했었고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고백을 하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는 힘든 시련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회식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연락 두절은 기본이었고,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남자, 사람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져서 아내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녀와 이별을 선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자주 술을 마시던 남자 사람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그 친구와는 어릴 때부터 동성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걱정할 거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쩔쩔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오던 모든 게 터져버렸고 분노가 한번 시작하니 도저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만약 그 남자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면 나와는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다는 듯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여행을 가버리더군요. 그런 모습에 그동안 내가 정말 연애를 잘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힘든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새벽에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오니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반갑고 좋았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전화를 받아보니 우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주던 걸 너무 몰랐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자신도 저를 너무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선택은 자신도 후회한다며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않겠다고 했죠. 솔직히 고민이 잠깐 동안 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용서를 받아주었고 결국 연애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는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녀도 제게 헌신을 다해주더군요. 달라진 모습에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 1달 정도가 지난 뒤에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장이 덜컹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좋아야 정상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이면 아내가 남자 사람 친구와 여행을 갔을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랑 여행 가서 별일이 없었던 거 맞냐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슨 그따위 생각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와는 동성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정의심이 되면 나중에 아기 낳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면서 괜히 책임지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몰라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제가 너무 의심만 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사과를 했고, 결국 아내와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걱정이 없었고 아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하시던 자영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재산이 제법 많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혼집을 서울 한복판에서 대출 없이 작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들 부러울 거 하나 없었고 진짜 세상이 모두 다 제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집사람은 곧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와의 합의하에 딸 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제 친자식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의심한 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날 이후로 아내를 공주님처럼 모시면서 지내게 되었고, 12년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 부럽지 않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지만요. 아내가 연예인처럼 예쁘고 날씬하고 동네 주민들 누구에게나 상냥했었는데 이런 성격들이 어쩌면 다 불행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착하고 상냥한 성격이 마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절실하게 생각나더군요. 아무튼 어느 날 옆집의 유명 배우처럼 생긴 데다가
근육질 몸매의 얼굴도 잘생긴 30대 정도의 이혼남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부터 뭔가 모르게 평화로웠던 제 삶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이 이사를 오고부터 복도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났었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참다 못한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면서 말을 섞더니 그 남자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며 저보고도 오고 가며 친하게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 이야기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매번 옆집 아저씨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옆집에 사는 이웃남의 이야기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예전처럼 또다시 의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혹시라도 찌질하게 보일까 봐서 일체의 잔소리를 삼가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딸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했던 미안함이 너무 컸었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생각은 딱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행동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인가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집안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다든지 평소와는 다르게 집에서 입는 반바지나 치마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제가 고지식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드러냈었죠. 오죽하면 근처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고 있을 때 슈퍼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아이 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면서 요즘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아내의 미모를 시기 질투해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아내가 많이 외로워졌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의 한때 기분 이련이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바람의 징조를 포착했어야 됐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내를 믿으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근을 다녀오고 나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고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으니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보는 민망한 속옷 차림으로 나오더니 아내도 약간 놀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오늘 무슨 일로 일찍 들어왔냐고 하면서 놀라는데 오늘 외근 갔다가 일찍 들어왔다고 말했고 처음 보는 속옷이라고 하니까 기분 전환 겸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도저히 주부의 속옷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찜찜했지만 그러려니 했고 일찍 마친 김에 같이 장이나 보러 가자고 하고서 아내와 같이 외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이웃남도 때마침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약간 흠칫하는 듯한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었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낸다던 아내와 이웃집 남자가 이야기도 잘 섞지 않았고 옆집 남자는 저와 인사를 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더군요. 예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단지 성격이 좀 소극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었고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모습이 저에게만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트를 가는 동안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집 남자랑 친하다면서 왜 어색하게 인사하냐고 했더니 몇 번 마주쳤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착하기는 한데 뭔가 어두운 느낌에 멀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파트 반상회에서도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옆집 남자가 원래는 성격도 밝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전 부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고 성격이 많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매일같이 술만 마셔대고 담배도 엄청나게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부터는 그날 이후로 옆집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겨나서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는 건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들은 없어 보이더군요. 옆집 남자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교회도 빠지지 않고 혼자서 잘 나가더군요.
단정히 성경책 들고 예배 가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고 그런 모습들이 어두워 보인다거나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누가 보더라도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 뿐 제가 보기에는 인사도 잘해서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보였고 제가 직접 지켜본 옆집 남자는 아내가 말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가 유부녀라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운동을 다니면서 관리를 잘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처럼 몸매도 좋았고 피부 관리도 항상 잘해왔기에 20대 중반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남자들이 10명 중에 5명은 다시 쳐다볼 정도로 훌륭했었기에 옆집 사는 남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서 저 몰래 들이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외근하고 일찍 들어간 날도 아내가 굳이 그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도 수상했고 왜 그때 때마침 옆집 남자는 외출을 했으며 서로가 어색해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샤워를 했고 둘이서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있어서 둘 다 놀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마트에 다녀오고 나서도 잠들기 전 낮에 봤던 아내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다가갔더니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저를 피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절대 2번 다시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지키려고 애써봤지만 의심이 싹을 트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더군요. 아내가 입고 있는 의상들도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제는 옆집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 따위로 입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지금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이 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따질 수도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제 추측일 뿐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기에 제가 착각을 하는 거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심지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리고 나면 지금의 이 행복한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만약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맞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집사람도 사람이니까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리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이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이상한 기분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갔고 더러운 기분은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제 표정이 어두워 있으니 친구들은 집요하게 제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되었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한 친구가 솔깃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집안 천장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더군요. 이렇게 백날 천날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자 의심은 더 커질 거라며 차라리 제 생각이 맞든 아니든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저와 딸아이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 딸아이의 친자 검사를 할 때도 의심을 하던 시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막상 검사를 할 때는 덤덤했었고 제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니 더 행복해졌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내를 또다시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평생 동안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내가 운동을 나가고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저는 저보다 덩치도 좋고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지닌 옆집 남자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혼자서 온갖 상상을 했고 혹시라도 벌어질 위기 상황에 대처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내와의 불륜이 확인되면 그냥 주먹 다툼을 하고서 징역이라도 가겠다고 각오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며칠 동안 매일 녹화된 비디오를 틀어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감정이었는데 정말 세상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는 건 비디오 녹화일은 토요일이었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특근을 해야 해서 주말인데 불구하고 출근을 했던 날인데 그 틈을 타서 어떤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오더군요. 그때부터는 설마 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손이 정신없이 떨렸습니다. 비디오를 보니까 딸아이는 이미 집사람이 밖으로 데려가더니 일집에 놀라고 맡겨뒀는지 집사람은 혼자서 들어왔던 상태였죠. 아무튼 집사람과 그 남자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냉장고로 가더니 제가 사뒀던 캔맥주를 따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면서 뭐가 그리 신나는지 아주 둘이서 웃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졌고 제 믿음에 대한 대가는 배신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거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보기 좋게 무시당했던 거죠. 그동안 왜 집사람이 그동안 그런 행동들과 지나친 의상들을 입었는지 그제서야 모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카메라 쪽으로 뒤돌아서게 되면서 그 정체를 알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옆집 남자겠거니 생각하면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옆집 남자가 아니라 아랫집에 사는 제 딸아이의 친구 아빠더군요. 그 남자의 딸과 제 딸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라서 부모들끼리도 잘 알고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현실감도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아랫집 남자는 나이가 많고 얼굴도 못생겼을 뿐더러 고지식한 선비마냥 점잖은 사람이었기에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정말 제 집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었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겠더군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버렸고 더 이상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비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아랫집 남자는 외적으로나 다른 건 볼품이 없더라도 학력도 좋고 직장도 좋은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언제 한번 그 집 부부랑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집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잘 웃고 기분 좋게 보내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아래집 남자랑 코드가 잘 맞는다며 그런 헛소리를 주절거리더군요. 솔직히 제가 아랫집 남자를 무시했어서 그랬던 건지 그 말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렸던 거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눈이 맞았던 걸 눈치챘어야 했던 건데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들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었고 두 번 다시는 세상에 차마 얼굴도 못 들고 살게 만들고 싶었는데 차마 딸아이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군요. 그러면 차라리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잘못되는 게 그게 최고의 복수겠거니 생각하고 옥상을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했지만 도저히 겁이 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복수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네요. 결국에 어떻게 할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의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저희 누나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에 딸아이 좀 데려가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날 저녁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지만 제 어두운 표정과 침묵의 낌새를 느끼셨는지 조용히 저를 따라와 주시더군요. 그리고서는 집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고 빠짐없이 전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원하신다면 증거 영상도 있으니 원하시면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두 분은 서로 대화를 나누셨고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녹화된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혼 전부터 연애 시절에도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고 엄청난 무시를 하던 분들입니다. 물론 당신네들 딸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성에 찰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까지 서슴지 않게 하면서 무시하던 장인과 장모였는데 표정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던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려버렸고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줄담배만 피우더군요. 그렇게 짧은 침묵이 지나고 나자
장모님께서 갑자기 제 두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다 자기 탓이랍니다. 내 딸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한 번 더 그러면 자신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손녀딸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 보는 장모님의 태도와 행동에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직접 보게 된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짓을 저지른 걸 알게 된 장인 장모는 두 분 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제 뜻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 장인 장모는 집으로 가셨고 몇 시간 뒤 집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문이 부서질 듯이 문을 닫고서는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지금 제정신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있던 일을 자기 부모에게 말도 없이 말했냐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이혼하면 쉽게 끝날 문제인데 이를 왜 키우냐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발악을 하면서 대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허탈했고 슬퍼서 오히려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많은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울고불고 빌었더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렸다면 아마도 저는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고 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서 정말 소중하고 과분했던 집사람이었죠. 그만큼이나 저는 진짜 많이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차마 집사람을 건드릴 수는 없었기에 저는 그냥 바닥에 뒹굴면서 서럽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집사람도 상황 파악이 됐는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상황이 정리되고 서로가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집사람과는 이혼을 하기로 했고 아내에게 기책 사유가 있었기에 딸아이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그 정신나간 유부남도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그 유부남의 아내가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불명예 퇴직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장은 집에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었기에 독신으로 지내고 있던 누나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딸아이를 잘 키워줬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집 하나 딸랑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팔면 너무 막심한 손해였을 뿐더러 온전히 제 딸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딸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수입이 적지는 않았던 덕분도 있었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수익은 더 늘어났기에 항상 추가 근무를 지원해서 했고 일 없는 날에는 대리기사도 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죄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서라도 딸아이에게 모든 걸 보상해주고 싶었죠. 저는 5년째 낡은 구두를 고쳐가며 신어도 제 딸의 옷과 신발은 꼭 유명 메이커로 사서 입히고 신겼습니다. 딸이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고 시집 갈 때도 진짜 잘해주리라고 마음먹고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 넘게 마시던 술도 안 마시게 되었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공주님처럼 곤히 자고 있는 제 딸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날 있었던 모든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모조리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딸 아이가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말썽도 안 부리고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마웠습니다. 쌓여가는 딸의 시집 미천 통장 잔고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얼굴도 참하고 통통하고 다 좋은데 약간씩 다리를 절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집안에 돈을 보태주느라 모은 돈도 500만 원 정도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해서 예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 웃음치면서 사는 여자보다는 낫다고 생각들더군요. 다리를 절어도 마음을 저는 것보다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가 훨씬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중매로 만나서 서로가 점점 호감을 쌓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따로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아내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갖고서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는 처절하고 아팠던 지옥 같은 제 과거를 보상해주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같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아내는 빈손으로 결혼해서 미안하다며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동네 마트에서 다리를 절면서도 알바를 하더군요. 딸도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친모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는 잘했네요. 예전 집사람은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을 차렸다고 하던데 철이 없는 남자를 만났는지 형편이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빌린 뒤로는 가족들에게조차 도통 연락이 없다고 하더군요. 뭐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젠 저는 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살 겁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바람 피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의 영혼에 상처 주지 말고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그 지옥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짓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성과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아내가 좋아하는 소고기에 소주나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33살 먹은 주부입니다.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을 저희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데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은 대기업을 다니고 계셔서 저희보다도 여유롭고 형편이 저희와는 정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남편과 끝도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 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울면서 진심을 담아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무엇이든 다른 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는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뒤 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간 크기의 트럭에 받칠 뻔 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노가다였는데 남편이 군 제대하고도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노가다를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거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 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파시고 지금은 월세 내면서 원룸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림이 넉넉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은 혼자 직장을 다니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다니고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달에 세후 150 정도를 벌어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아버님께서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지금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임신을 했어서 아이가 3개월 차인데 모든 부분이 힘겹더라고요. 그럼에도 부유하셨던 형님께서는 절대 아버님을 못 모신다고 강력히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철벽 방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진심 어린 말들을 저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넉 달 전부터 아버님을 모시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만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매일같이 설득하고 우겨서 겨우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하시면서 눈치를 보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 아버님께서는 드시지 않고 남겨두셨다가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께서 바닥에 꿇어 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걸레를 빼앗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면서 청소를 끝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드시고 나면 곧바로 빈 그릇을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그릇들을 뺏어도 보지만 아버님은 설거지를 하시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제가 왜 아버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저에게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유하진 않지만 서로 애틋하고 마음을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너무 많이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시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 같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집안에만 있으시기엔 답답하셔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다 보다 하고서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을 보러 슈퍼에 갔다가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수 실어서 가던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상상조차 못해봤던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끄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수 주우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을 보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서 집에 들어와서 정말 한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 오늘의 상황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남편은 일찍 들어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었고 남편은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표정도 너무 어두웠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만 내려두고 아버님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고 한심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작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을 받으면서도 아버님께서 사오신 것인지 일을 해서 사온 것인가라는 생각도 못했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시고 매일같이 눈치만 보시다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다니 친정의 저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렇게 저는 또 다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깊게 패인 많은 주름들과 평생 고생을 하셔서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찾아 나가고 1시간 정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들어오시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아버님께서 미안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 글을 적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님께 달려가서 죄송하다며 손을 꼭 붙잡고서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매일 나 때문에 밥 차리느라 고생도 많고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의 손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지내온 아버님의 손,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나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 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리 눈물이 그치지가 않던지 남편은 아버님께 다시는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말했고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3명이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이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었고 저는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시내에 나갔고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더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발자취들이 느껴지면서 저는 또 마음이 아파왔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앞으로는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쫄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요. 일하느라 일주일에 딱 1번 쉬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날마다 남자친구와 서로 지역을 오가면서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와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에 쉬는 날 전날이면 저는 항상 일이 끝나고 그 저녁에 버스를 타고서 남자친구네 동네를 갑니다. 남자친구가 절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찜질방에서 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돈을 더 들여서 남자친구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저를 재우고 남자친구는 외박이 어려운 처지라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혼자 그곳에서 항상 잠을 잡니다. 요번 주에는 가서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치킨과 맥주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맥주가 술술 들어가더니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술에 좀 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를 재우던 모텔에 저를 재우고 남자친구는 집으로 갔고 저는 자기 전까지 계속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계속 노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혼자인 게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서 문만 살짝 열어서 빼꼼 밖을 봤습니다.
밖을 봤더니 옆 방 앞에 모텔 아르바이트생이 있던 겁니다. 모텔 아르바이트생은 아저씨였고 저는 혼자인데 낯선 남자가 있는 것에 겁이 나서 문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와 카톡을 계속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다시 똑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텔 방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맥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종업원 가면 문 여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여길 오니까 주는가 보다 하고 별 의심 없이 문을 열고 받았습니다. 맥주를 냉장고에 넣고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남자친구와 카톡을 하면서 맥주 줬다고 얘기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앞으로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갔다가 바로 가겠다며 얼른 자라고 하고서 카톡을 끝냈습니다. 그 뒤 잠들기 전에 TV를 틀었는데 컴퓨터와 연결이 된 PC가 바로 떴는데 성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모텔 아르바이트생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미 술이 좀 취해 있어서 그때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문을 따고 들어온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던 저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놀라서 침대 모퉁이에 앉았고 급하게 TV 채널을 다른 거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때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기억이 중간에 몇 부분이 나지는 않지만 왜곡되어서 기억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리고서 무슨 일이시냐고 했고 그 사람의 대답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필요한 거 없느냐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나가시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은 저에게 그냥 보시던 거 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빼앗고서 채널을 다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겁나서 계속 제발 가시라고 계속 그랬더니 침대의 모퉁이에 앉아있던 저를 눕히려고 제 다리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겁에 질려서 그 사람의 팔을 치고 남자친구 곧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가더군요.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고서는 겁에 질려서 모텔방 밖에 조그마한 소리만 들려도 놀라고 식은땀 나고 잠도 계속 못 들고 다급하게 남자친구에게 카톡하고 전화했는데 남자친구가 배터리 가는 걸 잊어서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방에서 나서지를 못했고 뜬 눈으로 계속 밤을 새우다가 아침 10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침에 제 연락을 보자마자 급하게 모텔로 달려왔고 제가 자는 사이에 계산대에 가서 CCTV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따졌지만 저에게 그랬던 아르바이트생 아저씨는 교대 근무가 끝나서 집에 간 상태였고 그 일이 새벽 6시 20분쯤에 끝난 일인데 CCTV는 메모리 문제로 6시 30분부터 녹화가 새로 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없는 상황이었고 낮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 알바 아저씨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였고 남자친구 혼자서 아저씨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남자친구에게 6시 30분에는 손님들이 퇴실해야 되는데 제 방의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며 TV를 끌어 열쇠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고 저를 만진 건 자는데 이불을 덮지 않고 자서 이불 덮어줄 때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주 오고 남자친구는 항상 가는 것도 알고 있더군요. 여기 단골이시지 않느냐고. 저는 TV 소리를 크게 튼 적도 없었고 그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서 아침 10시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날 밤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밤새워 무서워했던 것도 그렇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아저씨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다시 말해보시라고. 아저씨가 언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도리어 그 아저씨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술을 마셨어도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 아저씨는 제가 술에 좀 취해 있던 것도 알고 남자친구가 갔다는 걸 알고서 계속 거짓말을 해댄 겁니다. 저는 더는 말해도 안 통하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를 가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일만 더 복잡해질 것 같고
남자친구가 사는 지역에 계속 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나간 후에 조금 있다가 나왔고 아저씨와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끝까지 자기는 TV 소리 때문에 그랬다면서 모텔의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그랬다면서 새벽 6시 30분이 어떻게 손님들 퇴실 시간입니까? 제가 만약에 소리를 크게 틀고 있었다고 해도 여자 혼자 모텔방에 있는 걸 알면서도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자는 제가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아서 이불을 덮어주느라 만졌다는 건 또 말이 됩니까? 변명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금 가서 그깟 5만 원 던져주고서 경찰서 가자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도 안 되고 어제도 밤에 울면서 남자친구와 전화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도 없는 지금. 물증이라고는 모텔에 그 아저씨가 들고 왔던 맥주와 새우깡이 있었고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남자친구와 얘기했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 다 풀릴 때까지 해결하고 오지 못하고 바보처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도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남자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자작 글도 아니고 정말 상처받고 놀라고 힘들었으니까. 악성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여자분들은 조심하세요. 찜질방은 위험해서 남자친구가 돈 더 들여가면서 재웠는데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